네, 안녕하세요. 성공투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4월은 인적성의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현대카드와 SK그룹의 인적성이 진행이 됐었는데 네. 저희가 또 잡정보센터를 진행하면서 저희 잡정보센터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인적성 시험을 많이 봤을 텐데 조금 잘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잘 통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와 함께 취업 준비를 했던 분들이라면 잘 봤을 거라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네. 반면 아직 인적성 대비를 못하셔서 고민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좌절하긴 이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인적성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 전략까지 정말 속 시원하게 파헤치는 특집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 특집에 걸맞게 등장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그분을 또 모셔봤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일지 좀 짐작이 가시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바로 또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인적성 특집인 만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잡정보센터 더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인적성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네, 인적성 시간인 만큼 이분과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정말 기다렸고 남규 씨도 기다렸고 또 우리 취준생분들이 도대체 언제 이분이 나오시냐 애타게 기다리신 분입니다. 네. 위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저희 시즌 전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방송 보는 친구들이 이제 아마 인적성 시험장에 갈 텐데 그 이전에 뭐 이제 전략이라든가 자소 작성 뭐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바빠서 좀 못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뵀는데 표정이 한결 좀 부드러워지신 것 같은. 그러니까 저 표정이라도 좀 밝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받는 게 네네. 이번 시즌이 뭐 여러분들 지금 느끼시겠지만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최악의 시즌을 지금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준생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예전 좀 시니컬하게 제가 방송했는데 좀 네. 밝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유튜브를 제가 며칠 전에 방송한 거를 봤는데 댓글에 열심히 보시네요. 제가 굉장히 애청자예요. 네, 댓글에 인적성 하면 홍기찬이 나와야지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영광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근데 인적성은 저 같은 뭐 강의 듣고 뭐 그 팁을 얻고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본연의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어제도 이제 SK 시험이 있었는데 학생들 보면은 난이도가 그다지 올라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평상시 좀 준비가 되어 있던 친구들은 편안하게 그 시험을 맞이하고 이렇게 처음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인적성은 뭐 사교육이나 이런 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템포 빠르게 준비하는 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어벤져스 특집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인적성 시험에 대해서 다루면서 네. 인적성이 머리가 좋은 애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험이다 이런 말이 나오다가 제가 그래서 민혁 쌤한테 기찬 쌤 같은 그런 분들이 되게 잘하냐 했더니 기찬 쌤은 거품이다라는 발언을 해주셔갖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 학생들 가르치고 있지만 저보다 잘 푸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아, 정말요? 실제로 제 학생 중에 뭐 질사 시험 가서 뭐 예전에 상식이 있던 영역에서 뭐 한 개 정도 틀리고 또 출제위원으로 뽑히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성 시험이 어차피 IQ 테스트의 그 성향을 띠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고요. 그 문제를 풀면서 야 이게 나한테 정말 맞는 시험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많이 푸는 친구들이 15권 정도 문제집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또 시험장에 가거든요. 그런 네. 친구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험이 목전이라서 아마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친구들 중에 나는 원래 그런 감이 없는 편이다. 그러면은 뭐 떨어지겠죠. 근데 뭐 이번 시즌만 또 있는 게 아니기에 뭐 다음 하반기도 또 볼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바쁜 시간 쪼개서 오늘 인적성 팁을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기찬쌤 학생들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스코어를 좀 불러볼게요. 제가 한동안 이 방송을 못 나왔었는데 아마 시즌 좀 느꼈겠지만 정말 안 좋은 시즌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우선 현대자동차가 정규 공채를 없앴고 수시 채용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나와 있는 추측의 뭐 인원은 굉장히 적은 숫자로 흘러가고 저는 현차가 공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계열사들, 그러니까 현차 그룹 내부적인 계열사들의 채용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축소됐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자소서를 우리가 내잖아요. 예전까지. 그러니까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를 썼는데 이번 시즌에 LG전자가 안 떴단 말이죠. 저는 제가 이 일하면서 LG전자가 아예 뜨지 않는 상황은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 공채가 아예 열리지 않았고 LG디스플레이도 거의 안 떴다시피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파주 채용이 없고 구미 지역만 직무받아 한 자릿수 채용이 흘러갔기 때문에 과거의 LG디스플레이가 아닙니다. 지금 뭐 적자 상황으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LG화학이 그나마 작년 이제 실적 역대 최고치입니다. 롯데케미칼을 넘어섰는데 LG화학이 그나마 좀 LG 쪽의 전 채용을 떠받들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지금 상당히 많이 무너진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이 중요할 것 같고 삼성이 그나마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저희가 인적성 특집으로 꾸며봤고요. G사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찬쌤과 함께 합격 처방전을 짚어보기 전에 구체적으로 이 G사트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류 전형에 통과한 합격자들은 직무 적합성 평가를 거쳐서 취준생들의 수능이라고 불리고 있죠. G사트 인적성 검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G사트는 삼성의 직무 적성 검사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삼성그룹이 시행하는 필기 시험으로 단편적인 지식보다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4개의 영역에 걸쳐서 치러지는데요. 총 115분이 주어지고요. 4개의 영역을 110문항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언어 논리 문항 같은 경우는 어휘력과 추론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요. 30문항을 25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이때 독해 비중이 높고요. 어휘 문제 역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리 논리 같은 경우는 20문항이 주어지고요. 3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요. 수치 계산과 자료 해석력을 평가를 하고요. 추리 같은 경우는 30분이 주어지고요. 또 3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이때 분석적 사고력과 논리력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사고는 30분이 주어지고요. 또 30문항을 풀어야 되는데요. 이때 직관적인 사고력과 공간 조작 능력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네, G사트 같은 경우는 오답이 있을 경우 감점이 있기 때문에 오답률을 줄이면서 빠르게 풀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짚어보시죠. 네, G사트에 대해서 간단히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인적성에 대해서 다루면서 인적성은 좀 폐지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쌤들이 나왔었는데 네. 그래도 이 삼성은 G사트가 거의 폐지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삼성이 이렇게 G사트를 좀 잡고 있는 이유랄까요?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채용 인원 자체가 다른 기업들 대비 너무나도 많죠. 네. 그러니까 그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도 흘러갈 수 있겠지만 또 어느 정도 그 필터링, 기계적인 필터링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이 필터링이라는 건 스펙 필터링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력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IT 산업을 유도하고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력, 분석력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DS 메모리 평가 분석이라든가 삼성전자의 뭐 품질 관련돼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데이터들을 보다가 계측 데이터나 그다음에 생산에서 나오는 스펙 데이터를 보면서 불량의 원인을 찾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DS 영업을 한다. 그러면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영업을 하게 되거든요. 이 영업은 단순한 편의점 영업과는 질적으로 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반도체 팹리스 기업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도면을 설계하는 기업에서 도면을 받아다가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런 영업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반도체 설계를 하는 팹리스 기업들의 어떤 기술적인 투자와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격과 수량에 대한 예측, 그리고 또 그런 반도체 칩이 만들어져서 탑재될 수 있는 휴대폰 메이커의 수요 예측, 그리고 휴대폰 메이커가 앞으로 국가별로 통신사별로 어떤 국가별 전형을 끌어가겠다는 예측, 뭐 이런 아주 다각한 논리적 상황들 속에서 의사결정을 만들어 나갈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생활할 때 수리력, 추리력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계측하기 위한 시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찬 쌤이 보시기에도 이 삼성 G사트가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과정들이 이런 시험들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 높진 않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이루어지고 있는 무슨 채용 점수에 맞춰서 이 실제로 신입사원들의 평가가 나오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좀 인원을 뽑아야 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도 그러하죠.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걸 보지만 그 수능을 본다고 해가지고 꼭 높은 수능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가지고 높은 학점을 받는다? 그 상관성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관계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기찬 쌤도 삼성 출신이신데 그때도 아마 G사트를 봤을 거잖아요. 지금은 뭐 G사트가 굉장히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당시에는 좀 어떤 편이었나요? 난이도는 예전이 더 높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G사시 난이도가 확 내려간 게 한 2, 3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사트, 그때 이제 G사시 아니라 사트였는데 사트 볼 때는 문제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출 어찌 문제 보면 같은 그 게 문제집 없었군요. 자체가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시험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음은 편해요. 그러니까 뭐 준비할 수도 없고 다른 친구들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좀 이 시장이 변질된 이유는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지금 이 시험을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은 진짜 취준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드루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협력사, 실제로 뭐 LG전자나 하이닉스를 다니는 학생들도 실제로 이 시험에 많이 응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지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죠. 근데 저희 때는 어찌 보면 좀 마음 편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 취업했던 게 다행일 거라고 좀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G사트에서 상식 항목이 빠지기도 했는데 네. 이번에는 뭐 이전에와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부터 짚어주시죠. 지금 뭐 지난 18년 하반기도 그렇고 상반기도 그렇고 큰 차이 변화는 없습니다. 유형 변화도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풀고 있는 문제집보다 훨씬 더 쉽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합격했던 학생들, 그러니까 G사트를 뚫었던 학생들의 커트를 보면 보통 지금 뭐 공정 설계라든가 회로 설계라든가 쉬프트를 하지 않는 DS 부분의 직군들, 그 다음에 뭐 삼성 리서치라든가 반도체 연구소 이렇게 선호도가 아주 높은 포지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제가 한번 서비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영역이 끝나고 나서 한 몇 문제 정도 못 풀었냐, 토탈 못 푼 개수가 몇 개냐. 네. 그러면은 이렇게 회로 설계라든가 뭐 공정 설계, 시프트 하지 않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 직군, 들어가기 어려운 직군으로 갔을 때 학생들의 못 풀었던 토탈 개수가 한 5개, 6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영역마다 한두 개씩 정도만 놓쳤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뭐 공정 기술이라든가 설비 기술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뽑는 직군들, 그 많이 뽑는 직군으로 갔던 친구들도 조사를 해보면 못 풀었던 개수가 한 10개 조금 넘는 수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좌절할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 문제집을 가지고 시간 재고 풀었을 때 못 풀었던 문제 개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기업 적성과 다릅니다. 삼성은 왜 그러냐면 다른 기업 적성은요 주로 외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내는 것이 아니라 외주 업체에서 문제를 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난이도만 올라갔지 정말 수리력과 추리력을 진중하게 검측하는 시험이 안 될 때가 많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으로 뽑힌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시험을 봤던 친구들 중에 아주 고득점자들이 문제를 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제 많이 풀면 그런 거 있잖아요. 틀리라고 낸 문제. 그런 것들이 안 나오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보면 문제가 아주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료 해석 문제도 말도 안 되는 나눗셈, 무슨 뭐 저기 뭐 셋째짜리로 뭐 넷째짜리 수로 나누고 뭐 그런 이상한 문제들이 삼성이 나오지 않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종이 접기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종이가 앞으로 접히고 제가 다음 시간 와서 몇 개도 문제를 좀 풀 텐데 이 뒤로 종이가 넘어가면서 이제 이 공간을 오버해서 넘어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거의 문제집을 보더라도 풀기가 어렵고 저도 잘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는 시험장에서 만날 일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이 시험에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좀 몰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또 궁금한 게 이 G사트가 응시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잖아요. 이제 해가 갈수록 더 몰릴 텐데 이게 점수가 상대 평가로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절대 평가라서 몇 점만 넘으면 다 통과가 되고 그런 건가요? 당연히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죠. 뽑아야 될 인원, 면접장에 올라가야 될 친구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과락이라는 건 근데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한 영역을 포기하게 되면은 실제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영역의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막 수리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언어 독해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다고 하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여러분들끼리의 경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보다 실제 문제가 더 깔끔하고 난이도가 쉽다라고 했지만 어차피 경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많이 푸는 문제집을 나도 풀어야겠죠. 그래야지 상대적인 평가에서 나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G사트의 난이도와 응시생들의 그 수준을 좀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 점수는 받아야 좀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점수가 좀 존재하나요? 그걸 지금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풀었던 문제집을 보면 제가 제일 그 영어로 보는 그 유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중에는 커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제 학생들 중에 파운드리 사업부 설비에서 문제를 한 18개 정도 못 풀고 자 여기서 여러분 풀었다는 건 뭐냐면 그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한데 풀었을 때 정답률은 한 90% 정도로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운드리 설비 직군에서 한 18개 정도 못 풀고 합격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CI의 영상 디스플레이 회로 쪽에서도 한 14개 정도 놓치고도 합격했던 재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못 풀었던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넘게 못 풀고도 G샷을 합격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열사들마다 이 다르군요. 커트가 달라지는 거다. 따라서 지금 내가 어디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기에 현재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가늠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과거의 커트로 지금 나와 있는 문제집으로 제 경험으로 만약에 추측을 했을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으로 시간을 재고 제대로 풀었을 때 정답률이 한 75% 이상은 나와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영역별로 저희가 살펴볼 텐데 취준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거나 또 난이도가 높은 영역 어디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워낙 쉽게 나와가지고 지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 사고가 정말 쉬웠어요. 그래서 지금 또 홍 기자 무슨 소리 하는가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거 문제집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지난 하반기 시험장에 가신 친구들은 알 거고 합격했던 친구들은 시각적 사고는 거의 다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풀고요. 정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추리가 그나마 좀 못 풀었던 친구들 한 4개, 5개 정도를 못 풀었는데도 합격했던 친구들의 비중이 제법 컸고 시각적 사고는 그렇진 않았다. 그래서 그나마 좀 난이도가 높았던 파트가 추리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하나하나 조금 나눠서 영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언어 논리 시험인데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지 한번 짚어주시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어휘가 한 9문제 정도, 독해가 2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지난 하반기 때 재학생들 후기들을 보면 실제적으로는 문장 순서 배열의 난이도는 좀 올라갔다. 근데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그렇게 길어진 편은 아니었다라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출제 소재, 그러니까 지문의 재료가 되는 내용들을 보면 지난 하반기 소재가 외소 행성, 그다음에 단기 장기 기억 장치, 그다음에 고인돌, 뭐 지역별 전통 가옥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지금 질사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이공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생명, 화재 이런 금융권을 쓰는 문과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네. 지문의 폭이 굉장히 좀 넓게 나왔다. 비문학 지문으로 출제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지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렇게 좀 요걸 외소 행성하니까 외소 행성을 그럼 알아야 되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평상시 몰랐던 단어, 낯선 단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음절들이 길단 말이죠. 긴 음절들을 하나하나 블랭크 쳐서 이거는 어떤 A다, 이거는 B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름의 방식으로 독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연습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시험이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독해력이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단기간에 이걸 좀 높인다고 하면은 저는 언어보다는 추리 시각적 사고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이 시점에서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기간에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음 기회를 노린다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점수가 그러니까 저도 올라갈까요?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G샷을 봐야 되는데 나 문제집 한 권도 안 풀었다. 근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방송 보는 있을 분들 겁니다. 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문제집이 G샷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언어는 패턴 정도만 익히고 공부를 할 필요는 없겠죠. 단기간에 뭐 어휘력이라든가 독해력이 올라가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자료 해석에 나오는 부분들도 아주 단계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율 계산 관련된 부분들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이 수리해서 5문제 나오는데 그거는 저는 좀 공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연립 방정식이니까 예전에 공부했던 걸 까먹었던 친구들은 한 번쯤 익숙하게 패턴을 익혀야 되고 초단기 기간에 집중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파트가 우선 시각적 사고는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시험장에 가보면 이게 뭐지? 그러니까 문제 자체 이해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추리 관련된 부분에 논리 게임이라든가 그다음에 도형 추리, 그다음에 도식 추리,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원 3단 논법 이런 것들은 패턴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지금 추리에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 약 한 지금 10문제 정도는 패턴이 명확하게 잡혀져 있고 시각적 사고에 있는 문제들이 워낙 지금 난이도가 쉽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잡아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 말씀은 전혀 모른다. 나는 지금 제로 베이스라고 하면은 요 두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일주일 남아있는 시간에 몰입하는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수리 논리 시간 저희와는 좀 먼 영역인 것 같은데 네. 자, 수리 논리 출제 경향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분석을 해주시죠. 한 5문제 정도 항상 방정식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8년 상반기 때는 농도 문제,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도 맞출 수 있는 쉬운 식의 문제가 나왔고 지난 하반기 때는 최대값, 최소값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학교 산수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연립 방정식 패턴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나는 지금 순열하고 조합도 모른다. 그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순열하고 조합을 몰라도 조합 정도만 알고 가도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맞출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 산수나 인적성 문제집에 나와 있는 패턴들을 좀 습득을 하셔야 돼요. 5문제가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료에서 15문제 나왔는데 네. 지난 하반기 때를 보면 쉽게 나왔다는 것들이 거의 다 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 계산한 어려운 계산 문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G싹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나눗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눗셈 문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다음 중 2010년도의 증가율을 구하라? 이런 것들은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많이 안 나오고 요즘 많이 나오는 패턴이 이거죠. 다음 중 증가율이 가장 낮은 나라를 구하라.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연도를 초이스해라. 뭐 이런 식의 문제. 자, 이런 문제는 거기 나와 있는 데이터 값을 일일이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 뭐냐면 어느 정도의 어린 짐작을 활용하여 자, 이 증감률은 10%가 조금 넘는구나. 이 증감률은 20%가 넘는구나. 30%가 안 되는구나. 이 정도의 가늠만 측정을 해도 답을 거의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문제는 보기 3번도 30%가 조금 넘고 보기 4번도 30%가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수를 적어가지고 비율 계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증가율 관련된 계산은 꼭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비율 계산을 누가 더 빨리 하냐가 일반적 적성, 특히 수리 파트 자료 해석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잡힌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어서 3교시가 바로 추리 시험입니다. 아까도 네. 난이도가 그나마 가장 높은 영역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난이도가 높은 건 우선은 정원 3단 논법, 모든 사람은 죽는다, 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여기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떤이라는 조건을 줘가지고 논리 구조를 잡아요. 이 문제가 3문제 나오고 아주 쉬워요. 그래서 요거는 패턴만 알면 다 맞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도식 추리가 3문제 나오는데 이거 다음 시간 제가 여기 나와서 풀 건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만 들어도 3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거 와. 맞추고 원래 쉬우니까. 그 다음에 도형 추리 나오는 3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아. 이건 시각적 사고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럼 3문제 맞추고 그럼 9문제 맞췄어.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제 2문제 나와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눈, 코, 입 뭐 그런 거야. 뭐 목매하다. 지난 시즌에 목매하다 나와가지고 선생님 목매하다가 뭐죠? 그래가지고 네이버 검색어가 상위권에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추리가 아니에요. 그냥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펭귄이 조류냐, 포유류냐, 박쥐가 포유류냐, 조류냐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박쥐는 여러분들 저기 조류 아니에요. 그냥 안락지 않습니다. 새끼 나가지고 젖먹이로 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이게 포유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웬간하면 맞춰요. 그럼 2문제 맞추면 11문제 잡아먹었어. 그러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한 20문제 정도가 여러분들 괴롭히는 이제 논리 게임이에요. 약 한 20문제 정도 되는데 이것도 예전보다는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 11문제 카운트 했으니까 19문제 정도 되는데 여기서 4문제에서 8문제가 추론으로 요즘 나옵니다. 네. 이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막 건물 그리고 식단표 그리고 백시표 그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독해에서 푸는 거야. 글에 나와 있는 주장들을 보고 반박할 수 있는 논점을 골라라. 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른 보기를 골라라. 그냥 언어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 언어 문제가 한 6문제 정도는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실제적으로 괴롭히는 게 10문제가 조금 넘는 수준. 여기서 참 거짓과 논리 게임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참 거짓은 그나마 공부했던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패턴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 게임을 저는 제일 마지막에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문제가 10문제가 채 안 되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이 논리 게임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나요? 솔직한 얘기로 준비가 잘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해하실 텐데, 그러니까 제가 단기간에 그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세그멘테이션, 가늠자가 빨리 설정돼야 돼요. 야, 지금 건물이 1층, 2층, 3층이야. 그런데 우리 3명이 들어가서 잠을 자야 돼. 그런데 홍기찬은 3층에는 들어갈 수 없어. 라는 조건을 빨리 리딩하고, 오케이, 그럼 홍기찬이 2층에 들어갈 때, 홍기찬이 1층에 들어갈 때, 이렇게 섹션을 나누고 손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섹션을 빨리 나누지 않는 친구들은 이걸 이렇게도 해보고 뭐 저렇게도 뭐 해보고 뭐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참말 마을이 있고 거짓말 마을 주민이 있어. 홍기찬은 무조건 참말 마을 아니면 거짓말 마을이야. 그러면 문제를 빨리 독해하는 순간 홍기찬이 참말일 때, 홍기찬이 거짓말일 때 요 초반에 섹션을 빨리 나누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조건들을 그려 나아가야 되는데 이 속도감이 좀 붙지 않게 되면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문제 가림자를 빨리 설정하게끔 여러분들이 연습을 지금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실제로 기찬쌤 제자들 중에서도 이 10문제의 당락이 좌우가 될 것 같은데 문제집을 많이 풀면 이게 점수가 올라가긴 하나요? 올라가긴 하죠. 왜냐하면 이 추리 패턴들이 실제로 문제집이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집들은 계속 책을 출간하면서 이게 조금씩 어렵게 꼬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는 문제가 항상 이랬어요. 참 거짓 문제라고 하면 A가 떠드는 거예요. B가 범인이라고. 그런데 B가 얘기해요. 나는 범인이 아니다. 아, 그러면 A가 참말하면 B가 무조건 거짓말하고 A가 거짓말하면 B가 참말하고 그러면은 A가 참말할 때 B가 참말할 때 1, 2 끝 이렇게 문제 풀었는데 요즘 나오는 문제들은 이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했던 친구들은 알아요. A가 떠들어요. 나는 B가 쓰레기를 버리는 걸 목격했다. 그런데 B가 떠드는 말은 이 목격이라는 조건과 그 다음에 범인이다 아니다라는 조건은 이제 기준점을 두 가지로 같이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참말할 때 A가 무조건 거짓말을 한다라고 가정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A가 참말할 때 A가 거짓말할 때부터 이걸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조건의 논리적인 구조 자체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 더 어렵기에 그걸로 연습을 해두면 그 아주 어려운 문제도 풀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여러분들을 틀리게 만들기 위해서 조건을 더 다원화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원화되는 이런 조건에 대한 독해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로 쉽게 나오는 문제가 아주 독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기차쌤 멋있네요. 일단은 본인이 푸는 걸 보면은 한 11문제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 이제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패턴을 파악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팁을 좀 주셨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4교시가 시각적 사고 영역. 이 부분이 그나마 조금 쉬웠고 지난해에도 굉장히 뭐 쉽게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출제 경향은 어떨 걸로 분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시각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올라가더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만큼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은 좀 어거지성 문제들이 많아서 저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저는 눈이 나빠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3D 입체 도형 여러분 마구마구 돌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아주 복잡한 쉐입 그런 건 거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가보면 깔끔하게 문제가 풀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전개도 문제 한 6문제 정도 나옵니다. 2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 쉬운 건 뭐죠? 여러분 공부한 친구들은 알죠? 전개도 하나 보여주는 거.
전개도를 하나 보여주고 제대로 된 보기를 골라라. 그다음에 어려운 게 전개도 5개만 보여주는 유형입니다. 이 문제도 지금 난이도가 쉽고요. 풀이방법론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이 접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종이 접기 문제는 지금 14문제로 나와 있는데 저건 좀 잘못된 거고 저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종이 접기 문제가 실제로는 예전에는 저 문제는 아마 다른 걸 지금 포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를 접어가지고 구멍을 뚫는 펀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르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접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종이를 잘라가지고 나올 수 없는 파티클을 골라라. 그 다음에 파티클들, 조각들 합쳐가지고 나올 수 있는 쉐입을 골라라. 뭐 이런 식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와 관련되는 유형, 종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 유형들이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종이 접기로 보시면 됩니다. 출제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연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종이 접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뒷면의 쉐입을 찾으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뒷면의 쉐입을 찾는 게 어려운데 그 뒷면의 쉐입을 찾을 때 중요한 부분은 그걸 제가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이거를 거울처럼 나중에 다시 돌려가지고 문제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투시한다는, 내가 이 그림을 투시한다는 느낌으로 좀 펜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펜을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기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만의 스킬을 좀 체득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럼 혹시 기찬 쌤 그 시험을 볼 때 종이 접기 같은 문제는 시험지를 직접 접으면 안 되나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비정행위예요. 그러니까 종이를 접거나 자르거나 뭐 돌리고 있으면 안 돼요. 돌아가려면 머리만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고 절대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또 하나 첨언드리고 싶은 게 이거 막 풀다 보면 흥분해가지고 워낙 쉽게 나오니까 이거 다 푼 다음에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시는데 이거 큰일 나요. 이거 부정행위니까 절대 시간 내에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영역 내에서 문제 푸는 순서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펜을 쓰는 건 지금 삼성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종이를 접고 찍고 뭐 이런 건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건 좀 펜을 쓰는 게 다른 시험은 또 문제가 되나? 이게 보네요. 기업들마다 달라요. 펜을 못 쓰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펜을 뭐 이렇게 뭐 돌려보고 이런 게 다 안 된다는 거. 펜을 돌린다는 게 아니라 펜을 써서 여기다 표기를 못하게 하는 아예 것들이 표기 자체를. 그렇죠. 네. 그런 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게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일주일도 안 남아가지고 이럴 때 좀 많이들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10문제 아까 어려웠다던 그 10문제가 점수가 쉽게 잘 안 올라간다고 하셔서 만약에 기찬쌤이라면 이 10문제를 남은 기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걸 포기하고 다른 영역을 다 맞추도록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 갖고 가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공계들은 아마 방송 보는 친구들이 아실 거예요. 이번에 SK나 LG나 이런 인적성 기회를 삼성과 동시에 획득한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이 그 무엇보다 소중할 거고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문과 채용이 아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삼성의 전자의 영업이라 하면 지난 하반기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모바일 마케팅 영업 다 뽑았고 TV 영업 마케팅 다 뽑았고 가전 영업 마케팅 이거 다 뽑았는데 네트워크 사업본부도 뽑고 이번에 이들 중에 영상 디스플레이만 이제 채용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채용 규모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DS 영마도 제가 예전에 많이 보낼 때는 재학생들만 한 시즌에 막 10명 가까이 보내곤 했는데 여기도 지금 채용 인원이 한 자릿수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도 이 좋은 기회를 당연히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보다 몇 배는 더 중요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코미디죠. 그 중요한 역학, 그 어려운 역학 시험도 아니고 이 중학교 산수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림 맞추기 문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하면서 느끼지만 그러니까 반도체 원익 정도 들어가도 좋은 데 가는 거거든요. 원익 IPS만 들어가도 CJ보다 연봉 높잖아요. 발전 가능성도 더 좋고. 그런데 시즌에서 원익 정도로 들어가는 반도체 설비 기업 중에 아주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친구들과 삼성전자 메모리 설비 엔지니어로 입사하는 친구들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학점, 똑같은 학교, 똑같은 인성, 똑같은 인턴 경험을 가지고 패가 이렇게 갈린다고요. 이가 패가 갈리는 시험이 지금 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문제 푸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그래도 시험장에서 종이 접기는 안 되고 시험지는 그대로 두셔야 된다는 점 네. 기억을 하시고요. 기찬 쌤 같은 경우는 이 인적성 준비를 할 때 시간 재서 연습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보통 뭐 그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겠죠.
시간 제거 안 풀거든요, 학생들이. 아, 네. 그러니까 여기 방송 보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짜 영역 하나 말고 네. 진짜 시험장에 갔을 때처럼 시간 재고 아침서부터, 그러니까 제 학생들은 제가 아침에 꼭 일찍 일어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이클도 여기에 지금 맞춰야 돼요. 근데 이미 자소서 때문에 낮밤이 바뀌게 되면 가뜩이나 잘 안 읽히는 독해가, 가뜩이나 잘 눈에 안 들어오는 추리가 더 어렵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꼭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주일밖에 안 남긴 했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어떤 식으로 인적성을 준비해라. 기찬쌤의 신의 한 수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남아있는,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니까 네. 이번 주 평일까지는 뭐 후회 남으면 안 되잖아요. 가용자산은 우리가 최대한 끌어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하자고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 앉아서 이제 직접적으로 시험을 스타트되기 직전에는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자고요. 하반기가 많이 뽑아요, 삼성도. 그러니까 뭐 이번에 안 되면 하반기 때 가야지. 어차피 삼성 서류는 뭐 이공계들은 잘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야지. 그렇게 좀 전략을 짜세요. 이게 긴장이 되면 예전에 잘 풀었던 친구들도 안 돼요. 이거 하나 남아 있는데 이거 떨어지면 나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펜까지 떨리거든요.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연습은 진짜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빤한 이야기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 하반기 때 더 많이 뽑는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험장에서 문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일은 이제 G사트 실전 점검 문제풀이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찬쌤 아쉬우면 내일도 와주실래요? 내일 제가 와서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서 아주 간단한 거 몇 문제만 좀 풀게요. 근데 네. 그것만 맞춰도 한 전혀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6문제는 다 맞출 것이다라는 어. 생각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위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접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 곡곡에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채널 고정! 고정! 현금 없는 시대에서 지갑 없는 시대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못 사는 게 없는 간편결제 시대.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본격 시행됩니다. 수수료는 다운, 편의성은 업.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오케이. 제로페이 사용법 정말 간단하죠? 다양한 공공민간 상품권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적립하여 사용 가능하며 사용대금 40%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서민지갑은 두툼하게, 결제는 간편하게.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드는 상생의 혁신 제로페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립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한국 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김건호 주무관님이 계시는 광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 고용복지 플러센터 김원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 강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주 서구 풍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토목건축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정동건설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공무, 공사 담당 신입 및 경력직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과 경력직 지원자는 5년 이상인 구직자 지원 가능합니다. 건축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신입직 지원자는 별도 협의가 필요하며 경력직은 연 4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5월 말일까지이니 조기에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신입과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소식 준비했습니다. 강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부인해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만남의 행사는 요리 서비스 업체인 강주 일곡 요양병원입니다. 5월 개원 예정으로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임상명리사, 방사선사 등을 각각 105명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급여는 의사, 한의사, 약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이 경력에 따라 연 2,100만 원부터 4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행사는 4월 15일부터 월요일 17일까지 총 3일간 오후 2시부터 강주 고용다 11층 상설체험관에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홈페이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미리 입사 지원서 작성 및 전송하셔야 면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각 해당되는 직종의 자격증 소지는 필수 사항이니 착오 없으시 바랍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대규모의 구인 행사입니다. 약 100여 명을 채용하는 만큼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기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남고용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마이크로디지털입니다. 주식회사 마이크로디지털은 바이오메디컬 자동화 특정 장비 연구, 개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위치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바이오메디컬 자동화 측정기기, 제조, 생산, 조립을 담당할 직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전기 또는 기계 분야 전공이 필수고요.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2,7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지원서 접수 마감 기간이 4월 19일까지고요. 접수하실 때 주의사항은 회사의 이력서 양식이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다운받으셔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빠른 접수 바라겠습니다. 네, 제조, 생산, 조립 담당자 총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력 무관하게 채용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의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이푸른 환경입니다. 주식회사 이푸른 환경은 환경질 조사, 자가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위치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환경 분야 시험 검사원 및 환경조사원 7명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해양 환경질 분석팀은 시험 분석 및 자료 관리를, 환경질 조사팀에서는 환경 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환경 또는 화학공학 전공자가 필수고요. 대기 환경, 수질 환경, 소음 진동 기사, 해양 환경 기사, 대기 산업 기사, 수질 산업 기사, 소음 진동 산업 기사, 해양 조사 산업 기사 중 1개 이상 소지가 필수입니다. 또한 워드 프로세서와 엑셀 활용이 가능하셔야 되고요. 해외 연수자, 학점 우수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군 전역 간부,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및 보훈 취업 지원 대상자, 청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2,4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역시 4월 19일까지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또 경력 있으신 분들은 경력증명서를 포함해서 방문 또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환경 분야 시험 검사원과 환경 조사원 총 7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실 잡정보센터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에 보니까 제가 토요일 날 일했는데 두 분 다 굉장히 열일하시더라고요. 네. 신세미 캐스터도 이제 석촌호수인가요? 네, 거기 네. 나가서 하고 있고 또 뒤에 저녁에 할 땐 유진 씨가 또 날씨라고 맞아요. 있고 다들 좀 열일했는데 석촌호수 다 폈죠, 지금? 많이 폈고요. 근데 꽃반, 사람반이어가지고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마 다음 주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벚꽃 구경하니까 좀 어땠어요?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몽글몽글. 자, 오늘 몽글몽글하기에는 신세미 캐스터가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해 와서 네. 자, 이걸 시간 내에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뉴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빠르게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CJ, SK, 한화, 롯데, 포스코 등 이른바 10대 그룹에서 2019년 상반기 대졸 신입 공채 모집에 화답을 하면서 취준생들도 잠시도 쉴 틈 없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을 텐데요. 바로 3월 서류 전형에 이어서 이제 필기 전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업 대부분이 상반기 공채 서류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4월에 실시하는 주요 기업의 신입사원 인적성 일정 및 또 특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오늘부터 인적성 특집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2부에서도 인적성에 관해서 일정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적성 검사를 유지하는 기업이 많은 편인가요? 네,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올해 초 대졸 신입공채 폐지를 발표한 현대자동차 그룹이지만 현대카드를 포함한 그 몇몇 계열사에서는 인적성 검사인 HMS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대카드는 지난달 11일까지 2019년 서머 인턴십에 서류를 접수를 했고요. 필기시험 이후에 총 3차례 면접을 치른 뒤에 6월부터 인턴십을 시작해서 인턴 과정 중에 평가를 거쳐 잡 오퍼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7일 일요일에 SK그룹은 SKCT를 치렀는데요. SK는 지난 상반기에 인턴과 신입사원을 동시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4월에 공채 인적성 검사의 신호탄을 현대카드와 SK그룹이 쌓아줬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또 삼성이 보잖아요. 네. 여기 말고 또 어디 그룹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주말입니다. 13일 토요일과 14일 일요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KT와 LG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인적성 검사를 시행합니다. 먼저 올 상반기에 경영 전략, 마케팅 영업, 네트워크, IT, R&D 등 총 5개 분야에서 서류를 접수한 KT와 또 아직 상반기 채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LG전자를 제외한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 LGCNS 등 필기시험이 13일 토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는 지난 19일 서류 접수를 일제히 마감한 삼성그룹이 오늘 다뤘었죠. 14일 일요일에 G사트를 치르는데요. G사트는 2018년 상반기 때 3급 신입 공채부터 상식 영역을 제외를 했습니다. 이때 많은 화제를 낳았는데요. 계속해서 언어 논리와 수리 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 등 4개의 영역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G사트는 예년에 출제됐던 유형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바로 앞서서 일부에서 기찬 쌤과 함께 G사트 출제 경향을 다뤄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방송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4월 셋째 주에도 인적성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기업의 인적성이 있죠? 네, 4월 셋째 주죠. 20일 토요일과 21일 일요일에는 전년 대비 10% 이상 더 채용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던 CJ가 20일에 인적성을 진행을 하고요. 이어 다음 날에는 포스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건설, 포스코 케미칼 등에서 채용을 진행하는 포스코 그룹이 필기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주 일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경영 정상화로 올해 13,000명 이상, 5년간 7만 명 이상 고용하겠다고 선언했던 롯데의 엘탭이 27일 토요일에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고요. 이어서는 GS 칼텍스의 인적성 고사와 또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필기 시험이 28일 일요일 마지막 주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4월의 인적성 일정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희도 이것에 맞춰가지고 이번 주는 계속해서 취업 컨설턴트 분들 모시고 각 기업의 인적성을 다룰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인적성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집으로 꾸며서 오늘부터 인적성 특집을 시작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이어서 두 번째 뉴스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올해부터 정기 공채를 상시 공채로 바꾸는 소식에 또 관련자와 취준생들이 실망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특히 지난해만 해도 상반기에 4천여 명, 하반기에는 6천 명 등 10,000명을 채용하는 대규모 채용을 진행해왔던 현대차이기에 채용 시장의 타격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다행히 협력사 채용이 문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일에 열렸던 2019년 현대자동차 그룹 협력사 채용 박람회가 올해 8회로서 서울 강남구 코엑스 3층 전시장에서 개최가 돼서 많은 취준생들의 이목을 끌고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역시 취준생들이 생각하는 건 신세미 캐스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프로그램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2012년부터 시작이 돼서 현대차 그룹 협력사 채용 박람회가 벌써 8년째 취준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약 260개 협력사가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중소자동차 부품사들이 현대 기아차라는 인지도를 활용을 해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행사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 행사 기획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국내 대표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은 지난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전했는데요.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강화하고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친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해서 사회적 기업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대에 맞춰서 채용 박람회 규모 또한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취준생 여러분들은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채용 박람회의 규모 또한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협력사의 이 규모가 얼만큼 커졌나요? 네, 현대 기아차 1차 협력사의 2018년 평균 매출액은 2,772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활동이 본격화된 2001년에 733억 원 대비 17년 만에 3.8%가 증가하는 등 연평균 8.1%가 지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협력사 기업 규모 경우 이 대기업의 숫자는 2018년에 156개사로 2001년 46개사 대비 3.4배 증가를 했고요. 이 중 중견 기업 숫자도 같은 기간 37개사에서 130개사로 3.5배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취준생들의 목표가 대기업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이런 협력사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기 쉬운데 취준생들의 편견을 깰 만한 소식 없나요?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대기업이 선호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연봉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행사장 곳곳에서는 대기업 못지않은 이 초임 연봉을 내세운 회사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금 나올 텐데요. 급여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L과 동양 피스톤 등 대졸 촌 연봉이 각각 4,500만 원, 4,400만 원으로 조건을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는 연봉에 이어서 선호되는
하는 조건이 채용 규모이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력사 인원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결코 적은 숫자도 아닌데요. 올해 10월 채용을 진행할 예정인 SL은 제조와 관리, 연구 분야에서 신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우승제 SL HR팀 사원은 신입은 향후 몇 년간의 인력 계획을 고려해서 선발을 한다며 올해 채용 인원은 유동적이다. 지난해 80여 명을 뽑았다라고 말해서 이번 채용에 대한 기대 역시 높이고 있습니다. 네, 저 아까 표로 나왔던 연봉표를 보니까 다 4천만 원 이상이고요. 네. 거의 5천만 원에 근접하는 연봉 액수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런 대규모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솔직히 서울에서만 많이 열려서 지방에 있는 분들은 하루 전에 와서 여기서 맞아요. 잠을 자고 가야만 했던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이전에는 그래 왔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차체 및 도어류 제조 전문 기업이었던 대풍공업, 대우공업, 풍기산업 등 3개 계열사가 함께 이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인재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특히 현대모비스와 현대로템, 현대위아 등 현대차 그룹사가 처음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번 박람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며 지방에 거주하는 취준생들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용 박람회 일정을 살펴보면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가 28일에 진행이 됐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오늘이죠. 오늘 4월 8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 창원은 4월 16일, 울산은 4월 30일 등 협력사가 밀집해 있는 전국의 5개 지역으로 차례로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지방에 있는 취준생들에게는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이 행사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또 신세미 캐스터 취준생들에게 지금 인적성으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취준생들에게 힘나는 네. 파이팅 넘치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이제 4월에 인적성 검사가 몰려 있기 때문에 서류 통과를 한 여러분들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떨지 마시고 계속 전년도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면서 좀 그 실전처럼 대비를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오늘 말씀드렸던 채용 박람회 같은 것도 꾸준하게 참여를 해보시면서 좋은 정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신세미 캐스터가 인적성 일정을 정리한 부분 그리고 채용 박람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비 뉴스 수고해주신 신세미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인적성 특집이 이어집니다. 아까 일부에서 보셨겠지만 기찬쌤, 갓기찬께서 또 나오셔서 직접 문제를 풀어본다고 하고요. 저희도 또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공부 열심히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